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랩실 소개 행사 랩퀴즈 온 더 신소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니스트는 졸업 시에 연구 인턴십 학점을 채워야 하며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사국에서 랩퀴즈 온 더 신소재 행사를 통해 신소재 공학과에는 어떤 연구실이 있고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학사국 국원들이 직접 신소재 공학과 교수님 오피스에 찾아간 후 연구실 소개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께 편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관련된 퀴즈까지 맞추면 상품도 얻어갈 수 있는 일석사조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들 기대되시죠? 참고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퀴즈를 맞추실 수 없습니다. 퀴즈를 맞춰서 상품을 가져가길 원하신다면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인터뷰 순서는 정홍식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 윤태식 교수님, 조승호 교수님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홍식 교수님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그러면 정홍식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있는 정홍식이고요. 제가 유니스트에 오게 된 거는 2019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21년간 이제 새로운 메모리 개발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메모리 개발하는 책임자로서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임원 회사에서 끝난 다음에 회사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清華대에서 인공지능 소자 연구로 3년 동안 전자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9년 7월에 유니스트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소재공학과 교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대학원에 겸임 교수로 있고요. 또 이제 이게 또 생긴 또 어필리에이션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또 반도체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소제품 대학원에 이제 그 원장이 이제 조만간 것 같습니다. 현재는 TFT 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혹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메모리 반도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하던 그 상변이 소자, 그러니까 페이즈 체인지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 소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는 메모리 소자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죠?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3D 엑스포인트 내지는 인텔 그 이름을 갑자기 긴장이 된다고요. 좀그 인텔에서 이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엑스포인트라는 그 제품으로 좀 사업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메모리도 쓰이고 또 이 메모리로 쓰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소자로 이렇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공지능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 소자를 편변이 소자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소자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님은 이제 AI 대학원에서 수업되어 계시고 신소재공학과에서 수업되어 계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개가 사실 매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학생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AI 대학원과 신소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신소재공학과에서도 특히 반도체 소자, 메모리 소자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메모리 소자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 그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맵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자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소자에 아주 적합한 소자예요. 그래서 당연 이 현재 그 메모리 소자 기술이 인공지능 소자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 소자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실은 이제清华대학의 그 이유로 인해서 제가 그 전자과 교수로 갔지만 저도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학 자기가 지금 하고 자기 주 전공이 있지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연관성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약간만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영역이 한 2배, 3배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 2년은 그 인공지능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고생도 했지만 그런 기술을 갖게 그런 걸 이해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인공지능 대학원도 참여를 하고 우리 신소재공학과 교수로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 원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는 다음 학기 때부터 대학원 모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산업이고요. 근데 동시에 작년에도 보면은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일본에서 그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도 있고, 또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에 자기네들이 이제 핵심 국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 제가 볼 때 미국의 그런 시도가 굉장히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큰 기업, 옛날에는 기업 간의 전쟁이었다면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강국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설계도 하고 소자도 만드는 그런 삼성이나 SK는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파운드리라든지 특히 소재 산업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학교가 소재 쪽이 굉장히 잘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네이처도 많이 내고 사이언스도 많이 내고 이런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활용하고, 또 이 울산 지역이 석유화학인데 반도체 소재들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에서 고정밀로 만들면 반도체 소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울산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고 산업도 기여할 수 있고 연구도 또 잘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 이제 학교의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대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소재 부품 대학원이니까 신소재의 많은 교수님들이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대학원에도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학부생들이 사실 저희는 연구 인턴십에도 참여하고 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학부 때 인턴을 많이 해보는데 혹시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학부 인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또 학부 때 조금 미리 이런 부분을 공부했으면 내 연구실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저희 연구실에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자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턴십 동안에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이제 이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소자하고 메모리 소자하고 활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많은 교수님들하고도 그때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에 연구하는 협력을 통해서 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 인턴이나 앞으로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자세는 제가 첫 번째는 열정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연구를 한번 더 해보고 싶다 호기심과 열정,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이제 기초적인 그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더 하면 이제는 이제 소재 쪽도 단순히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렇게 소재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식,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이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같은 것도 좀 이제는 좀 신소재니까 난 코딩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 혹시 그 연구실에서 원하는 그런 학생들의 인재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첫 번째 인재상은 오픈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알고 100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0을 알고 일을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자세가 뭐냐면 어떻게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오픈 마인드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를 항상 이제 연구라는 게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그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책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못 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혀 있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고 비록 안 배웠지만 내가 뭐 정보를 이제 많이 알 수도 있고 옆에 사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상의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 오픈리스는 사람 간의 연구가 혼자 하는 거 여러분 논문 보시면 대부분 한 좋은 논문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의 공저자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반도체 대학원 다니시기도 하고 아까 메모리 소자에 관해서 삼성에서 오랫동안 사실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삼성에 계실 때 연구를 하셨던 그 메모리 쪽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 들어가서는 드라이칭이라고 해서 식각한 단위공정 엔진을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D램 반도체 개발 PA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소자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반도체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기소에서 제가 이제 계속 하다가 2002년도에 갑자기 새로운 메모리를 해봐라. 연구소장께서 그렇게 저한테 주셔서 새로운 이제 메모리를 삼성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또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많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그 연구를 통해서 좋은 논문도 많이 쓸 수 있어서 제가 교수라는 그런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도 개념 단계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이런 어떨까 개념부터 해서 그거를 실제 연구해서 사업화까지 아주 큰 성공을 하지 못해요. 만약 성공을 했으면 제가 지금 내 후배들이나 제 동기처럼 삼성전자 사장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업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약 수천만 불 나치는 팔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엔지니어로서 그 개념 단계에 있는 거 사업화까지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게 엔지니어로서의 가장 큰 자부심.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난 체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혹시 삼성전자를 다니시면서 혹시 뭐 재미있던 썰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회장님을 뵌 적이 있다든지. 아, 그런 거요? 그거는 김기남 부회장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제가 8년을 바로 직접 부스로 모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개인적으로 문자 접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건 근데 너무 높아지셔서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편하게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쉽지 않아.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렇고 지금 뭐 재밌는 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고 황당한 일도 많고 그 기업하고 학교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기업은 다양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제가 PA면 제일 해야 될 일이 제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거 딱 하나인데 그거를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문제가 회사, 그다음에 국가의 문제까지 가요. 우리나라 산업이 맞는 역할이 크니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게 성공했을 때는 희열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이 아드레날린이 확 숨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4일 고생하고 하루에 희열로 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그걸 통해서 많은 성장을 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교수님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께 연구를 혹시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연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내와 희열이라고 저는 이게 인내와 희열인데 364일 인내하고 하루에 희열을 먹고는 그러다가 이제 희열을 365일 동안 못 받으면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살벌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또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또 그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보완해 보면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런 데서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학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부생 제가 유니스트에 와서 보고 참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에 대한. 그래서 일반 대학보다는 상당히 원래 일단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기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거는 아마 모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과학자로서의 그런 꿈 그런 것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게 되면 교수가 되든 아니면 기업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연구소에 있든 아니면 아예 떠나서 다른 장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정홍식 교수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재은 씨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랩 퀴즈. 네, 그럼 퀴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퀴즈는 정홍식 교수님과 관련된 문제 한 개를 낼 예정입니다. 퀴즈를 듣고 정답을 외치실 분은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손을 들고 제가 호명하면 정답을 채팅이나 마이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의 한 종류이며 플래시 메모리의 비휘발성과 램의 빠른 속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열을 가함에 따라 비정질 상태와 결정질 상태로 바뀌는 칼코게나이드 유리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메모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교수님이 처음에 바로 얘기를 시작하시자마자 했던 메모리인데요. 한글로는 땡땡땡 메모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4글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김민정, 이거. 네, 죄송합니다. 김민정 학우분 혹시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채팅을 받겠지만, 네,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상변화 메모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3번 선택해 주셨고요. 김민정 학우분이 받으실 상품은 네, 바로 서큘레이터입니다. 여름에 참 유용한 선물이죠. 김민정님께는 저희가 추후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정홍식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순서는 신소재공학과 김주영 교수님입니다.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주영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김지현 교수님의 오피스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유니스 신소재공학과의 김주영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자리 어렵게 준비하셨을 텐데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주영 교수님께서는 더욱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 공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공유 중. 공유 중입니다. 이 지금 제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학생의 분들이 사전에 몇 가지 그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슬라이드 몇 장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5분 주어진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몇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연구 분야의 키워드는 나노미케닉스입니다. 나노미케닉스라는 그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으시듯이 굉장히 작은 나노스케일의 미케닉스, 역학 혹은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관한 그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또 벌크한 스케일이라든지 밀리미터 스케일에서 이제 미케니컬 테스팅을 통해서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을 하고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꽤 깊은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특화된 기술을 갖고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작은 그래핀이라든지 나노 와이어라든지 재료의 외적 크기가 나노미터 스케일에 달하는 굉장히 작은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을 하고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나노미케닉스에 기반을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를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정통적인 구조용 소재인 금속 스트럭처럴 머티리얼스, 메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가 반도체 대학원 겸임교원으로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한 그룹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야는 스트레쳐블, 플렉서블 전자 소자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나노 미케닉스라는 어떤 그러한 특화된 어떤 기본 연구 능력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그 대상 재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나노포로스라는 재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재료다 보니까는 주어진 부피에 비해서 재료의 비표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뭐 촉매 아니면 액추에이터, 센서 이런 에너지 소재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부서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나노포러스 금속의 기적 물성을 분석하고 향상시키는 연구를 금속 분야의 하나 타픽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전통적인 철강 소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강 재료는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뭐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티페이즈, 다양한 상을 구성을 한 멀티페이즈 머티리얼이 되는데, 그 구성상들의 기계적 물성이 사실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의 기계적 물성을 나노 인덴테이션이라든지 나노 인장 실험 등을 통해서 굉장히 스몰 스케일, 수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그레인에 해당하는 기계적 물성을 측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상호 이러한 복잡한 형상과 볼륨 프랙션을 갖고 거시적인 어떤 재료가 되어 있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시적인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느냐라는 것을 분야를 해서 이제 철강 재료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인데요. 저는 반도체의 어떤 전기적 특성보다는 조금 후공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스몰 스케일이 되고 작아지면서 집벽을 통해서 성능 향상시키는 데는 이미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작은 볼륨에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런 칩을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들은 마치 고층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적층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 올렸을 때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기계적으로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하면서 전기적인 신호를 뽑아낼 수 있는 일렉트릭 커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9시 뉴스에 보시게 되는 이렇게 금 와이어 본딩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통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그런 전기적 신호에 대한 인터커넥터를 만들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어떤 기둥의 역할 그리고 전기적인 신호를 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칩을 통으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이제 불이라는 전기가 잘 통하는 기둥 재료, 말 그대로 여기입니다. 그죠? TSV, 그러니까 트루 실리콘 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뚫어서 기둥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카파와 같은 금속을 채워 넣어서 기계적으로 기둥 역할을 하고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은 서로 열팽창 계수가 다른 이러한 재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한 잔류 응력이라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실에 갖고 있는 실험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잔류 응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중에 하나는 카파 그리고 인슐레이팅 폴리머를 적층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저희가 이제 납땜이라고 하죠, 그죠? 구리 솔더볼 접합 방식을 통해서 웨이퍼들을 적층했을 때는 이 칩과 혹은 웨이퍼 산의 간격이 꽤 넓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적인 기동 역할을 하는 메탈 인터커넥터를 메탈 범프를 만들고 그 빈틈을 인슐레이팅 폴리머, 전기가 통하지 않는 폴리머로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당연히 이거는 어차피 빈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바짝 붙여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범프가 이러한 솔더가 필요 없게 되고 범프와 범프를 다이렉트로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틈이 매우 좁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비스코시티 이슈 때문에 이런 인슐레이팅 폴리머를 언더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적당히 소프트 베이크된 상태의 인슐레이팅 폴리머와 그리고 전기적인 인터커넥트 그리고 기계적인 기동 역할을 하는
이런 카파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온 한 200도, 250도 정도의 저온에서 접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데 카파, PSB, 포토센시티브 폴리이미드입니다. 폴리머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토픽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플렉서블이나 스트레쳐블 전자 소재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 산업 그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어떤 면 발광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태양 전지와 같이 수광을 하는 소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면 샌드위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각각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기계적 구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얇은 어떤 특이한 재료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실험적인 노하우로 기계적 구성을 정확히 특정을 하면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두께로 이렇게 소자가 적중이 되어서 스트레쳐블 혹은 플렉서블 밴딩 같은 변형을 바꿀 때 어느 위치에 어떠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걸리는지를 저희가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 전체의 정확한 스트레쳐빌리티, 플렉서빌리티를 구성 재료의 기계적 물성 측정으로부터 저희가 분석해낼 수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또 이런 플렉서블 스트레쳐블 소자 중에 또 최근에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인캡슐레이션 재료인데요. 저희가 흔히 인캡슐레이션이 한국말로 하면 조금 없어 보였는데 봉지입니다. 봉지 재료. 비닐 봉지할 때 그 봉지인데요. 왜냐면은 플렉서블이나 스트레쳐블한 소자는 보통 액티브 머티리얼이 유기 재료입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산소가 침투되어서 저희가 흔히 어떤 말랑말랑한 고무를 그냥 대기 중에 한참 놔두면은 삭아서 푸석푸석해지는 것 마냥 그 물 재료의 어떤 특성이 열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의 초기 성능이 장시간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부터 침투될 수 있는 수분이나 산소를 완벽히 밀봉할 수 있는 봉지 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봉지 재료는 유리 같은 재료들인데 그래서 보통 그냥 리지드한 TV에는 봉지 기술이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닌데요. 이걸 같이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되고 저 같은 나노 미케닉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알루미나, 실리카, 메탈릭 글래스 등의 재료를 이용을 해서 봉지 성능의 봉지 재료에 대한 연구, 특히 플렉서블 스트레쳐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연구실 졸업생들은 어떤 분야로 갈 수 있고 어떤 분야로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저희가 다 이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 딱 한 장 준비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유니스트에 온 지 10년 차가 되는데 저희 연구실을 이제 온전히 졸업한 박사님이 총 5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연구 교수를 계셨던 김영천 교수님은 안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셔서 가셨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다 취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가 굉장히 제가 유니스트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학부생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단 우리 랩뿐만 아니라 신소재공학이라는 거에 대한 특성이 저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엔지니어링의 극한에 있는 분야들은 좀 유행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 막 흥할 때는 취업이 잘 됐다가 뭐 좀 인기가 떨어지면은 취업이 참 어려워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소재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저변이 넓다.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혹시 어느 산업이 좀 흥하고 어느 산업이 조금 쇠퇴기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산, 학, 연 다양한 넓은 분야에 있어서 취업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랩실에서 학부 인턴을 하게 된다면 혹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학부생 때 공부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정도. 여기 할 얘기 많은데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냥 시간 되면 때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좀 제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학부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냥
학부생이라는 어떤 그 중간의 기간을 딱 빼놓고 고3이라는 그 시점까지를 생각을 해보고 대학생이 이 대학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원에 가는 어떤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고등학교는 완전 수동적인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든지 과외를 하든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든지 그거에 의해서 문제집을 풀든지 하면은 뒤에 답안지가 있고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아 이제 공부 잘한다, 뭐 어느 정도 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방법론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회사를 간다. 5와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쉽게 말해 수학 문제집이 있는데 답안지가 없는 거야. 이게 답안지에 답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누구한테 물어보기 참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아 이게 무슨 어떤 회사에 가면 야 이게 고장이 나는데 김 과장 이거 좀 어떻게 일주일 만에 고쳐봐. 문제 원인이 뭐야? 뭐 이렇게 찾아온다든지요. 아니면 대학원에 와서도 당연히 저희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연구를 저희가 목표로 한다. 그 말은 남들이 다 해놓고 쉬운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논문 어떤 기존의 교과서에서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거가 조합된 답안지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대학 그 중간쯤 되는 대학교 4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아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동적인 상황에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능동적인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을 잘하는 창의형 인재가 되도록 전환이 되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비상적이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미국 대학 과정은 어떠냐? 학부제가 제일 빡세요. 그냥 우리끼리 말로 제일 빡세요. 대학원보다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숙제도 엄청 많고 퀴즈도 많이 보고 진짜 대학교 때 뭐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아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나 적성에 안 맞고 내 삶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고 나 별로 이거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쿨하게 그냥 학부 때 그냥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이 전공 혹은 뭐 이 연구 어떤 이런 학문의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능동형 인간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동형 인간에 대해서 대학원 혹은 회사에 가서라도 굉장히 아주 창의적인 연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의 약간 학부 교육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까지도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수업 열심히 하고 열심히 외워서 학점이 높으면은 아 우리 누구누구 공부 열심히 하고 참 학점이 좋은 우등생이야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 대학 4년 기간 동안 계속 수동적인 공부만 잘해도 아 역시 우등생이고 똑똑한 학생이야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근데 전혀 이런 졸업 이후에 이런 상황이 닥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미리 예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회사에서 자기보다 사실 약간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꼰대 같은 어떤 그 직장 상사가 막 시키는데 막 야 이거 해보라 했더니 어떻게 오냐고 막 신경질을 내고 자기를 막 별로 막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스크래치 가는 거죠. 나는 학부 때 4점 몇으로 졸업했는데 나한테 왜 저러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꼰대 상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거가 요런 거랑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수동적인 공부에서 능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태세는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만 하면은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누가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냥 쉽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일단 학점은 좋아야 돼. 아까 뭐 학점이 좋아서 학점은 좋아야 돼.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냥 예를 들면 몰라 그냥 외워. 학점만 일단 잘 받고 봐. 뭐 그래서 이제 스펙을 쌓고 봐. 이게 아니라 학사가 된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신소재공학, 재료공학이 학사가 된다. 그럼 꽤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비계과 나온 사람들이 학원과 나온 사람들이 너 재료과 나왔으니까는 이게 뭐야 설명을 좀 해줘 그러는데 나 몰라. 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좀 지나도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남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학점을 잘 받는 건 중요하지만 단순 암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항상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아톰 입장에서, 뭐 디슬로케이션 입장에서, 뭐 입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링크 시켜가면서 좀 깊이 있는 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좀 공부를 해달라. 이해되셨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렇죠. 몇 분 남은 거예요? 15분까지는 괜찮아요. 15분은 4분 남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아, 내 적성이 뭐지? 내 진로는 뭐지? 이거 근데 뭐냐?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엄청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즐겁게. 왜냐면 지금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에 있는 학생들 정도는 굉장히 좋은 시츄에이션이다. 아니 뭐 어쩌고 막 나는 힘들고 이래 힘들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류들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 적어도 상위 몇 %의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서치를 해야 돼요. 내 적성이 뭔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자기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 빼고 저거 해봤더니 요거 할 때 내가 조금 그래도 나의 포텐이 좀 커지는 것 같고 좀 내가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어.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건 좀 즐겁게 적극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인턴십. 사실 전 인턴십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좀 친생학교가 되면서 인턴십, 그러니까 초반에 좀 대학원생들이 없을 때 학생 3학년 때 막 2학년 때부터 어느 랩질에 들어가서 실험을 엄청 열심히 해서 막 실험도 많이 하고 결과도 있고 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 때. 그렇죠? 아니 내가 빨리 랩에 들어가서 인턴 실험을 하고 뭔가 이런 연구를 해보는 게 적성에 맞고 너무너무 재밌어. 그럼 열심히 하시는 거 좋죠. 하지만 요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턴십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막 되게 미리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어느 랩실에 들어가서 6개월, 1년, 2년 막 해서 무슨 결과를 내고 하는 것이 학부생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 물론 안 한 학생보다 우수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우수하고 향후에 진짜 대학원에 왔을 때 더 우수한 연구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좀 일반적으로 느꼈던 유니스트 학부생들에게는 너무 좀 강박관념으로 느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융합을 해야 된다. 뭐 무슨 분야가 하더라. 그럼 학부 때는 어떻게 막 이런 분야를 찾아서 막 책을 읽어보고 막 좀 좀 찾아보고 할까요? 예, 조금 살살 찾아보세요. 너무 많이 찾아보지 말라 이거죠. 왜냐면은 학부 교과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수학이 몇십 년 동안 예를 들면 뭐뭐 가르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신소재공학과 학사를 한다는 거에 대한 학문 어떤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 과목들은 거의 90%는 정해진 과목들인 거예요. 일단 그 기본적인 전필 전성 과목들을 주어진 과목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깊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대학원 이후 혹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융합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학부 때 지금 이걸 못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주어진 기본 교과목 공부를 충실히 하고 이해도를 높여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융합 혹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따라올 것이다. 아이고 마음 바빠요. 1분 남았네요. 마치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교수는 발표를 조금 3분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뒤에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잔소리 같은 부분이 쌓여 있는데 결론은 좀 드림하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지금 가슴 아픈 우리 학교의 지표가 뭐냐면은 우리 대학원 본교생 진학률이 타 대학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타 대학이라는 거는 뭐 여러 대학까지 다 포함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경쟁이고 훨씬 좋은 잘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교생 대학률이 진학률이 좀 저조하다는 전 선생님이 유니스트 교수님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자,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여러분들이 유니스트라는 대학교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올 때 유니스트를 결정한 이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가 새로 생겨서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실험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막 내고 있다. 막 그로 인해 우수한 박사님들이 막 배출되는
새로 생긴 아주 좋은 학교다. 그래서 내가 유니스트를 가야지. 학부생은 큰 상관없다. 티읕.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뭐 실험 실습 수업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학부생은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과목하고 교양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보습하고 같은 강의실에 아주 재밌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학부생들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런 거에 맛을 못 보는 거야. 대학원에 와야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내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우수한 박사님이 돼서 어디에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학부생들이 막연하게 유니스트에 올 때는 이런 장점을 인지하고 왔는데 학부생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진면목을 제 생각에 학부만 졸업을 하고 가버린다. 이거 좀 느끼지 못한다. 그런 이유를 선생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이게 좀 목표가 낮다. 아니 내 주제에 삼성 땡땡, LG 땡땡, H 땡땡이 합격을 했는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인생 성공이야.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냥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 그게 좀 공감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삼성 땡땡, LG 땡땡, 현대 땡땡을 지금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가면 진짜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이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선생님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보다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박사가 돼서 그 다음에 인생을 할 때 인생 선택의 폭이 너무 젊은 나이, 대졸이 되는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나이에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폭이 좀 너무 좁아진다. 그렇죠? 25살에 취업을 하면 65살까지 하면 40년 정도 해야 되는데 가면은 뭔가 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풀어서 뭔가의 인생을 폭을 하고 내가 좀 이것 좀 해볼 거라고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려다 보면은 그냥 이 회사 생활에 충실하게 되는 이유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박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박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수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를 가기도 합니다. 회사를 가면은 과장님 혹은 팀장님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조그만 팀을 이끄는 연구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뭐가 됐든지 간에 박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왕 전공을 살릴 거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다. 그냥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이 정도면 됐어. 난 그냥 충실한 삼성맨이 될래라고 그냥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내가 혹시 이런 거에 열심히 해보면 이런 기회가 인생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론은 뭐 유니스 신소재공학과가 참 러블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인생에 있어서 대성공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드림 하이에서 우리가 실제 유니스트의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서 우리가 우수한 박사님이 되셔서 조금 더 넓은 선택의 폭으로 인생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김지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상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제 행사 끝나고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문제는 김주영 교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난쟁이가 어원입니다. 보통 수십에서 수백 정도의 원자로 만들어지는 재료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양성욱님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나노입니다. 양성욱님이 가져가실 상품은 남은 3개의 번호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번은 바로 개 좋은 쿠션입니다. 정말 좋은 쿠션인가 보네요. 저희가 나중에 양성욱님께도 추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주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 번째 교수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올해 저희 신소재공학과에 새로 부임하신 윤태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윤태식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윤태식 교수님께서는 일정으로 인해 오피스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태식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 수업 듣는 몇몇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녁 때 오피스에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 뭐 사정상 하다 보니까 오피스에 있게 됐네요. 와서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봐도 반갑고 좋습니다. 예, 그 앞에 교수님들 두 분 말씀하니까 다는 못 들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 또 마련해 준 우리 학생 여러분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올 2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고요. 그전에는 명지대학교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 있었고요. 제가 학위 과정 동안 계속했던 연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위 마치고 이제 박사호 연구원이나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도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주로 반도체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고 다양한 반도체 재료, 공정, 소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엔 주로 비이발성 메모리랑 우리 그 두뇌를 모사하는 소자인 뉴로모픽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냅스 소자와 같은 그런 차세대 미래 반도체 소자에 대한 연구, 거기에 필요한 소재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올해 처음 저희 유니스트에 부임하셨는데요. 유니스트에 처음 오셨을 때 느끼셨던 점이나 혹시 현재 유니스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유니스트를 처음 방문한 거는 아마 한 10년, 11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와서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고속철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왔을 때도 이미 유니스트는 워낙 훌륭한 교수님들을 많이 이제 모셔서 이제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시작하던 곳이라서 우수한 연구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오게 되면서 와서 본 첫인상은 학교가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기에는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그냥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연구 활동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신선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들고요. 건물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비교해 봤었을 텐데 약간 좀 고풍스러운 학교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연구소 같은 느낌의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아주 오래된 학교면은 그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기술이 사회를 리딩하는 시대에서는 마인드 자체도 이렇게 기술적이고 좀 더 현대적이고 이런 느낌을 받은 곳에서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런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인력이 될 거다라는 거를 학부 때부터 계속 체감하면서 지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을 제가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여기 학생들한테도 제가 받는 느낌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중간고사 성적 보니까 굉장히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는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담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좋은 거냐면 우리가 이게 여러 세대가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젊은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젊지도 나이가 많지도 않은 뭐 제 생각이지만 뭐 그런 레벨도 있고 또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다 다른데 그 예의가 바르다라는 거 그런 거는 일종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자세들이 굉장히 좋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연구실에 관한 이야기를 혹시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희 연구실은 반도체 나노 소자 연구실 이렇게 한국명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관련된 재료와 소자를 이제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뭐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특히 신소재공학 학생들이 많이 지출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니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소재공학과는 전국 대학이 전부 다 금속공학과와 이제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제가 아마 석사, 박사쯤 됐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합쳐지게 됐는데, 그럼 다양한 재료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서 반도체 관련하는 이제 연구실로 진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공정,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뭐 스퍼터링이니 CVD니 뭐 이런 거 갖고 반도체 재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플래시 메모리 구조의 메모리 소자를 연구한 게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이제 김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료의 스케일도 작아지고 당연히 디바이스 사이즈도 같이 스케일링 다운이 되면서 이제 나노 재료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돼가고 있었죠. 그래서 나노 재료를 합성해서 그거를 메모리 소재 활용하는 연구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반도체 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소자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뉴로모픽 시스템이죠. 우리 인간의 두뇌를 모사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예전에 뭐 알파고나 이런 거 하면서 딥러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그리고 뭐 메모리 연산 소자랑 메모리 소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거를 구동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딥러닝 같은 게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인간의 두뇌를 모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지만 훨씬 더 우수하고 경량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을 봐도 뭐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이겼지만 알파고에서 사용한 에너지 총량과 이세돌 기사가 사용한 에너지 총량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죠. 수 메가와트를 사용해야 되는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는 우리도 자유주행차에서 운전하면서 인공지능 활용하겠다, 우리 컴퓨터, 핸드폰 엣지단에서 인공지능 활용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다 좋은 이제 컴퓨팅 시스템으로의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두뇌 모사하는 뉴로모픽 시스템인데,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자를 이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교수님의 연구실에 그래서 인턴이나 또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이나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나 아니면 공부를 했으면 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앞서도 이제 김종규 교수님도 그 말씀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 많이 듣고 재료공학의 이렇게 넓은 범위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마 답변에 대한 GS도 쓴 적이 있는데, 그 반도체 재료 만드는 것 중에 제가 SOI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 인슐레이터라는 거.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비정지 재료 위에 단결점 실리콘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웨이퍼예요. 일반적인 방막 증착 공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지 실리콘 옥사이드의 원자들의 배열은 굉장히 랜덤한 구조를 갖고 있죠. 거기에 실리콘 원자를 우리가 내보내줬다고 해서 걔들이 아주 정렬된 싱글 크리스탈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기술인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젠을 이제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
그 나중에 열처리하게 되면 이제 하이드로젠이 있는 부분에서 실리콘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하이드로젠이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니까 다른 실리콘과 결합하게 되면 그거와 결합하고 있던 실리콘 원자가 결합을 못하겠죠. 그래서 열처리했다 떼어내면 이제 떼어집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SOI 웨이퍼 이런 것들 만드는데 제가 그 테크닉을 어디서 처음 들었었냐면 학부과정 때 용접 수업 때 들었어요. 그 용접 수업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용접을 했는데 어떤 부위가 잘 깨지는 파트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하이드로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재료공학은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다 필요하고 또 다 연관되어 있는 분야들이에요. 반도체를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저도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 회로 설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그 백그라운드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소자 쪽으로 하다도 소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또 약간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저는 어차피 재료공학을 전공한 재료공학자로서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재료공학에 가능한 많은 전공을 듣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아마 김종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 정원식 교수님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기본적인 재료공학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고용하던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전공 과목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교육에 관련된 화두인 융합이라는 거와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대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융합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입장이지만 일단 학부생들은 소위 말하는 편식보다는 좀 잡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잡식은 적어도 재료공학 안에서의 다양한 전공 과목들 다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인턴과 대학원 생활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전 학교에서도 이제 학부 연구생들을 이제 많이 받아봤지만 이 대학원에서의 연구 활동은 학부에서 받는 수업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학부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서의 활동과 동일하게 하기에 시간적으로도 기간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부생들은 인턴 생활을 하더라도 아마 전공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습득하는 지식들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목을 융합하고 이렇게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께서 현재 가르치고 계신 재료연력학과 반도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재료연력학은 제가 뭐 계속 강의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료를 다루는 거에 여러분들 재료공학 개론 시간에 아마 그런 걸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원하는 프로퍼티를 얻기 위한 재료의 스트럭처가 있고 그 스트럭처를 컨트롤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정, 구조, 물성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응용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재료가 어떤 구조를 갖게 될 거냐라는 것도 그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냐 그렇지 않은 구조냐.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도 변하지 않을 거고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비정지 구조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열 에너지 좀 가하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인 결정질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결정질과 비정질로 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거 불안정한 상태와 안정한 상태를 결정짓는 그게 어떤 구조를 가질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공정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가늠해 주는 척도가 이제 연력학적인 척도가 되죠. 그래서 연력학은 그런 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전자소자를 만들 때도 이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소자일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해가 되죠. 앞서 정원식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칼포지나이드 계열의 재료를 이용한 피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런 연력학적인 원리를 다행히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램, 매그네틱 재료의 경우에도 재료가 스핀 업다운 돼서 폴라라이즈는 되는 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할 거냐 안 안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런 매그네틱 특성 보일 거냐 안 보일까를 결정하게 되죠. 옵티컬 특성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적인 관점에서의 공정 설계, 재료 설계, 구조를 결정짓는 게 결국엔 연력학 개념이니까 연력학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반도체에서도 필요하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현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속도론적인 공부도 추가로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교수님께서는 학부생이실 때 어떤 연구실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학부생들한테 이제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다 전부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주 나쁜 선택이고 아주 좋은 선택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옳고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금속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이렇게 나눴을 때 저는 이제 금속공학과 출신인데, 제가 대학교 다니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금속공학 하면 당연히 뭐 철강회사 가는 거 자연스러웠어요. 그다 이제 저희 교수님이랑 몇몇 교수님들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반도체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전자재료 쪽 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지긴 했었지만, 저는 수업 때 제 지도 교수님 과목이 이제 전자재료 물성 관련 과목이었는데 그 수업 재밌게 듣습니다. 재밌게 듣고 저 분야로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선배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냥 어떤 분야에 어떤 아티클 하나 읽었더니 그거에 푹 빠져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재료공학을 선택할 때도 재료공학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선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제한적인 리소스를 갖고서 판단을 할 적에 그중에 자기가 제일 마음에 가는 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기가 재밌어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밌긴 한데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이면 안 되겠죠. 그럼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될 거예요. 재밌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사회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또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전공 분야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반도체 분야가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잘 이해도 되고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전혀 아니었고 성적도 그렇게 잘 받은 건 아니었지만 재밌어 했고 그리고 뭐 반도체 분야는 중요한 산업군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졸업하고 진로는 제 연구실은 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분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중요하게 판단하게 고민하게 될 부분은 학부생만 마치고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석사까지만 할 거냐, 박사까지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도 이제 김정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되게 선택받았다기보다는 잘 선발된 학생들이에요. 충분히 능력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학부로 들어온 학생도 없고 나중에 대학원 들어온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서 이제 많이 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당장의 당장 취업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롱텀으로 자기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과기원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왕이면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과학기술자가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를 리딩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상이 여태까지 변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갖고서 평생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대학은 배운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배울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포텐셜,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능력이 얼마나 많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학부 때 교육과 대학원에서의 연구활동, 거기에 같이 포함된 교육은 좀 수준이 좀 다르죠. 학부에서의 내용은 거의 그냥 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검증해서 이거는 거의 팩트다라고 믿을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습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이라는 거는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판단, 분석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돈을 버는 조직이죠. 속된 말로 하자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자가 필요하면은 연구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할 때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롱텀 커리어, 과학기술 인력으로서의 롱텀 커리어를 고민하면서 본인이 좀 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되는 커리어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연구란 어떤 것인지 혹시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받았을 때 좀 당혹스럽긴 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뭐 제가 아는이라고 표현 안 되죠. 제 논문 박사 논문 심사위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의 홈페이지에 가면 아인슈타인이 썼던 글을 하나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이건 더 이상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냥 나 요거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고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는 앞서 얘기한 대로 모르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삶이 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길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능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삶이 좀 더 보람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확 피어나는 꽃도 멋있지만 꾸준히.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저분은 오랜 시간 꾸준하게 연구를 열심히 하셨던 사람이다라는 평을 들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니스트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해주고 싶은 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수한 재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글쎄요, 이제 세대별로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세대별로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결국 가장 큰 자원은 이제 우리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알다시피 국력의 한 기준 중에 하나도 인구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경제 상황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다가 그걸 잘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더 이상 그걸로는 서바이벌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선진국들처럼 굉장히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이에요. 스스로를 믿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상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20대 특히 불안하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능력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주 밝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태식 교수님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저녁 시간에 재밌게 편안하게 들어야 학생들에게 좀 미안한데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랩 퀴즈. 네, 그럼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상품이 2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열심히 맞춰주세요.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런의 형태를 모방한 회로를 만들어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하려는 공학 분야를 이것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와 함께 한정호 님이 바로 손들기 해주셨는데요.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유로모픽 맞습니다. 이제 남은 상품이 총 2가지 있는데 번호를 하나 골라주세요. 네, 1번에 있는 상품은 바로 네, 개굴이 안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한정호님께도 추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윤태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벌써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바로 신소재공학과의 조승호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 더 뜨거운 반응으로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승호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신소재공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조승호라고 합니다. 여기 조교수로 근무한 지는 이제 거의 4년째 됐죠. 일주일 후면 딱 4년이. 네.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선은 간단히 말해서 금속 산화물 결정을 합성합니다. 합성하는데 보통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금속 원소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산소는 금속 원소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 금속 원소들이 산소와 결합한 그런 금속 산화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 경우 금속 원소도 경우의 수가 많고 결합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제가 연구하는 그 이유고 또 우리 이미 탄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아요. 우리 공기 중에 탄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탄소들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고 해요. 온도가 더 높은 곳에서는 더 그렇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지구에서는 다른 행성에서 모르겠는데 지구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과 안정성 이런 측면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금속 산화물이 있는데 그 금속 산화물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존재한다면 그 구조체 안에 그러면은 그 사이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단순 조성의 그런 금속 산화물에 비해서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속 산화물을 합성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상합성 방법이고 액상합성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되게 분명히 다른데 기상합성 방법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만드는데 높은 열이 필요하고 진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조성을 컨트롤하는 아까 말했듯이 그 다양한 조성을 컨트롤하는 데는 되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액상합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량 생산이 굉장히 쉽고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제 조성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조성을 미세 컨트롤할 수 있는 합성법을 개발하는 게 메인 주제입니다. 학교의 연구실 졸업 포인트는 어떤 분야로 갈 수 있고 어떤 분야로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졸업생들이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온 지 얼마 좀 후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생들이 지금 취업한 학생들은 없고요. 저희 연구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재료나 화학 그리고 화학공학 합성이니까 화력공학 그리고 전자 소재 같은 것들을 그게 이제 전자 소재 등의 산화물 결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전자 관련 그런 회사, 학교나 그런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왜냐면 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의 랩실에서 학부 인턴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거나 준비해야 되는 것, 혹은 학부 인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부 때 좀 준비하면 좋겠는 거는 우선은 가장 학부 학생의 기본적인 거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그 기본 그 지식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 과 학생이 가져야 할 그런 기본 지식들을 습득하는 거고 그건 뭐 너무 최우선이고 그게 그 다음이 아니라 우선 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계속 하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학부생일 때 영어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그리고 뭐 다른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좀 연구 참여가 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연구 참여를 잘 활용해서 단순하게 그냥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 외우고 공부하는 거를 넘어서 좀 연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기회를 잘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학부 연구 참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질문 학부 연구 참여를 저희 랩 같은 경우에 다른 연구실과 비슷할 텐데 우선은 실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들을 습득해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속보같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습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동시에 실험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익혀요.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학원생들한테 좀 실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스킬에 대해서 점수 받습니다.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직접 하고 해서 점수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는 직접 독립적인 그런 실험이나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연구 하면 가르치고 계신 과목이랑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인데 하나는 결정학 개론이고 하나는 결정 성장 개론이에요. 결정학 개론은 말 그대로 결정을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분류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과목이고 다른 하나 결정 성장 개론은 어떤 원리에서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 금속산화물 결정을 합성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거 분류하고 뭐 특징을 알고 어떤 원리에서 성장되는 취직을 할지 대학원을 갈지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학부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는 학부생 때 어떻게 랩실을 갈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과정을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학교에서는 지금 유니트 학생들처럼 연구 참여가 의무적이거나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연히 수업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한테 가고 그런 기억이 있고 뭐 특별히 막 그거를 고민하거나 좀 워낙 먼 얘기라 좀 어렴풋한데 그렇게 막 고민하거나 막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생으로 진학한 랩이 그 랩과는 달랐어요. 그 연구 참여한 랩과는 달라고. 그래서 연구 참여를 했을 때 선택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잘 선택했는지 그건 조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보시면 굉장히 의무적으로 연구 참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한 랩에서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이렇게 겨울 학기, 뭐 여름 학기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잘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 랩을 선택하는 거 그게 이제 좀 대학원생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첫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구 참여를 몇 군데 이렇게 해보고 열심히 잘 이렇게 액티브하게 참여함으로써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은 학부생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나 인물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냥 저는 사실 유니스 학생들 를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이제 저희 랩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교 정도의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그 학부생인 그런 학생들 수준이면은 특별히 뭘 더 바라거나 그런 거는 있진 않아요. 그런 거 있진 않고 우선은 좀 그래도 뭘 이렇게 조금 어떤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고른다면 좀 새로운 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되게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성실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는 비교적 이른 나이 교수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수가 되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나 특별한 경험 그런 게 저는 대본이랑 질문이랑 좀 다른데 우선은 제가 한국 나이로 35살에 임용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뭐 힘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있지 않았고 그냥 평균적인 나이의 교수가 된 것 같고 첫 임용 시기가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힘들었던 점이면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보통 연구를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예상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연구를 쭉 진행하다 보면은 어, 그, 그 예상처럼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반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그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뭐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구성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목표를 그 잠시만요. 이게 대본이랑 질문이 달라서 당황스럽네. 네.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했죠. 그 교수 임용을 위한 그런 목적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교수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가 우수한 거예요. 연구 성과가 우수한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좀 흥미를 가지고 꾸준하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미를 가지고보다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관찰했을 때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임용됐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임용이라는 그런 교수 임용이라는 장래의 목표가 설정됐다 하면은 그거를 바꾸지 않는 거. 그게 왜냐면 그걸 그렇게 설정하다가도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다른 연구소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은 임용되는 많은 경우들이 끝까지 버틴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진로 변경을 처음에 목표를 잡고 진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수님들께 무슨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연구란 무엇인지 5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한테 연구는 지금 학생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에서 연구는 저한테 재미있는 일이에요.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요. 저희도 배워야 할 자세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등에서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어요. 저희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열심히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니스트 학부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유니스트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주변 상황, 주위 환경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면은 너무 비슷해서 제 과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착이 가고 그렇고 또 뭐 제가 이 조언을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원하는 그 모습, 이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 그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자기의 그 미래에 자기가 그리는 그게 뭐가 됐든 그 목표를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목표들을 좀 혼자 이렇게 세우고 막 그런 것보다는 선배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거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배들이란 그러니까 뭐 학부 선배일 수도 있고 높은 학년 선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생들 아니면은 여러분과 같은 이 과정을 거치는 교수님들 이런 정도로 범위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승우 교수님께 따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퀴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렛 퀴즈! 네, 벌써 마지막 퀴즈입니다.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금속 산화물의 합성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합성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손들기를 눌러주신 김종범님 답변을 글로 써주세요. 네, 바로 정답은 기상합성, 액상합성 맞습니다. 김종범님은 남은 번호 4번,
죄송합니다. 남은 번호 2번에 해당하는 선물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저희가 추후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승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랩퀴즈 온 더 신소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저희가 처음 준비한 행사인 만큼 중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다시 이 행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신소재공학과의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봄학기 마무리 잘 하셔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